늑대, 전성태. 산문을 닫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은밤에 가축을 밖에다가 재울 수 없어 말을 몰고 나선 길이었지요. 구름 끼어 사이가 어슬하고 언덕으로 오를수록 바람이 거셌습니다. 서편 능선으로 일몰의 장광이 남아 있었지요. 날씨 탓인지 일진 탓인지 나는 줄곧 불길하였고 언덕에 올라서서는 어월을 그냥 지나기 못해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풀숲에서 돌멩이를 줍고 있자니 딸이 말을 몰아 쫓아왔습니다. 사냥꾼들이 왔다고 앞머리를 찬바람에 씻기며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캠프촌 게르 앞에 지프가 한 대 서 있더군요. 나는 말고삐를 놓고 어워에 돌을 올리며 천천히 돌았습니다. 사냥꾼들의 방문은 예상보다 일렀지요. 금음이 끼어서 열흘을 넘기고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청기 따윈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못내 불경스러웠습니다. 딸아이는 말 안장에 무심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이라도 내준 아이처럼 눈에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새 들어 딸아이는 말수가 줄고 낮에도 누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잠결에 헛소리를 해대서 뺨을 때려 깨운 적도 있습니다. 손 없는 겨울이라 한정없이 게을러진 거겠지요. 나이값을 하느라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캠프에 젊은 손이라도 들면 얘가 덤벙덤벙 바보가 되는 게 사내들을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그런 딸아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요. 뭐랄까요. 딸아이는 저만 외떨어져 딴 세계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비로서 소외감이 밀려듭니다. 예전에 암말 하나가 야생말을 따라 초원으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꽤 아끼는 말이었는데 그때 제 심정이 그랬답니다. 서운함이 깊어서 종래에는 어떤 적이마저 들었죠. 16에 든 딸아이를 손치레를 핑계로 여태 곁에 잡아둔 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도해지로 내보낼 걸 그랬나 싶지요. 수태체를 대접하거라. 딸아이에게 이르고 나는 마저 가던 길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말과 양무리는 눈 없는 구릉지 남쪽에 두 무더기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걸음은 족새라도 찬 듯 왜 이리도 무거울까요? 나는 흡사 먼 전장에서 돌아오는 폐잔병처럼 말을 몰았습니다. 북사면 초지를 뒤덮은 눈 위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밀생한 자작나무 숲, 그 허여스름한 그늘로도 금음 저녁 어둠이 스밉니다. 카자의 목자 카사르가 겨울 목장을 찾아 이곳으로 이동해오자 나는 그에게 암말 5마리를 맡겼습니다. 손님에게 내줄 승마들이지요. 이곳 캠프촌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을 맡긴답니다. 나도 젊어서는 가축들을 몰고 초원을 떠도는 목자였지요. 4살 때 말 등에 오른 뒤 초원의 아이들이 그렇듯 내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총각 때는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말을 달려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요. 그런 열망은 인생에서 한때에 그치고 맙니다. 초원 생활이라는 게 먼 데를 바라보면 힘들어지는 법이라 스스로 접게 마련이죠. 나는 20살에 한 해 남짓 중국과의 국경 부근에서 군복무를 하고 돌아온 뒤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바깥 구경으로도 초원 생활을 넉넉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가을, 세상이 바뀐다는 풍문이 초원으로 들려왔습니다. 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머자나 군당에서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하던 정기조사 때처럼 가축 머릿수를 헤아렸습니다. 소 150마리, 염소와 양이 각각 200여 마리, 그리고 33마리의 말과 12마리의 낙타를 서류에 기록한 뒤 이제부터 이것들은 당신 소유요 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껏 내 가축이 아니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생김새와 습성까지 훤히 꿰고 수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가축들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우유를 짜고 새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내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퉁퉁 붓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자식을 넷이나 보았지만 살린 아이는 딸 치무개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흑무당을 불렀습니다. 탯줄을 늑대 힘줄로 묶어주었지요. 늑대의 복사뼈를 목에 걸고 늑대 가죽으로 싸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이를 낳길 바랐습니다. 홀로 남은 나는 여전히 젊었고 더는 초혼을 떠돌고 싶지 않았습니다. 풀냄새와 말똥 냄새를 맡지 않고는 살아도 여자 냄새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가축들을 처분했지요. 임의로 가축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실감한 시장 경제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닷새에 걸쳐 가축들을 트럭에 실려 내보내며 나는 까닭없이 죄스러웠습니다. 하늘과 대지에 눈을 둘 수 없어 가축들한테서 재갈을 벗기고 나면 게르에 박혀 보뚝과 병을 붙들고 지냈습니다. 딸아이는 트럭이 떠날 때마다 언덕까지 쫓아 올라가 울었지요. 스산한 닷새를 보내고 나니 우리 부녀의 손에는 제법 큰 돈이 쥐어졌습니다. 무엇이든 해볼 만한 돈이었죠. 나는 겨울을 나곤 하던 사하촌 골짜기에다가 고종 게르를 6동 짓고 정착했습니다. 바람새로 초원을 찾는 도시인들, 사냥꾼들, 그리고 사원 방문객들을 손님으로 받았지요. 한 잔 수태차가 게르에서 하룻밤 잠이 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노동이, 늑대를 쫓는 동행이 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게르 천창으로 빛나는 별과 스미는 달빛이, 지나는 바람과 흩날리던 눈이 역시 돈의 현형처럼 손님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때로는 여자까지 도시로 나가 사야 했지요. 그 불모의 대지에 살을 부리며 나는 내 생에 좋은 일은 다 끝났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그새 일대의 초원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원을 가르며 도로가 닦이고 말과 양이 달려야 하는 대지에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캠프촌이 수십 개로 늘었고 10여리 밖에는 서양식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간혹 언덕에 올라 초원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포장길을 내려다봅니다. 그 검은 혓바닥이 자본의 그것처럼 여겨집니다. 자본이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을 몰고 왔지요. 초원에서 별들에게 길을 물었던 전통은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자들이 샘과 초지를 찾아 가축을 몰았듯 이제는 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살피지 않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알려주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사람과 가축이 공존하던 유목은 사라졌습니다. 목자들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가축을 치고 가축의 시세를 모르는 목자는 드뭅니다. 그 모든 변화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검은 혓바닥이 아니라면. 나는 저절로 나이가 기울어 촌장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땔감을 대주는 술동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술잔을 놓고 앉으면 더 늙기 전에 초원으로 돌아가자고 술주정을 하곤 합니다. 그도 나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 좋아 그런 날이 온데도 그때는 묻히러 가는 길이겠지요. 게르에 와 있다는 늙은 사냥꾼은 도해지의 유명한 서커스단을 가진 솔롱고스 사업가입니다. 나는 노인을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그도 그걸 좋아합니다. 그는 열흘이 멀다 하고 캠프촌을 찾고 있습니다. 몽골 사냥꾼이라면 결코 그 몸에 미친 개를 찾아 길을 떠나지 않지요. 더구나 오늘은 동지지나 첫 아흐레가 되는 날이고 아침에는 소주가 얼었습니다. 얼마간 소주가 녹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추위는 이제 시작이지요. 아흐레 추위가
9번을 거듭하고 나서야 봄이 올 테니까요. 노인은 늑대에 홀려 초원에 돈과 노구의 정열을 뿌리고 있습니다. 운전사와 젊은 사냥꾼을 대동하고 심지어 매춘부인지 첩인지 모를 벙어리 처녀까지 끼고 다닙니다. 늑대의 악령이 쉬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본의 매혹을 나는 그에게서 느끼곤 합니다. 나는 그가 뿜어내는 검은 정념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숙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의 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꼭 돈 탓만은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의 정념은 파괴적이고 불온하지요. 몸을 망가뜨려 성스러운 하늘과 대지와 신들을 거스르고 맞서려는 것 같습니다. 이 아둔한 사람이 노인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란 그런 정직함입니다. 욕망에 대한 진실함이지요. 내가 살아온 생은 참으로 단순했지요. 마음에 있는 작은 사념 하나마저도 선함과 악함으로 분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미심쩍은 게 남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욕정, 생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열패감 따위 말이에요. 그는 그 미심쩍은 세계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입니다. 망가진 그 영혼이 왠지 빛나 보입니다. 그에게 그런 매력을 준 게 무엇일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초원으로 서류 한 장과 함께 들어온 그 자본주의일까요? 나는 어렴풋이 그러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노연한 여유이겠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잉여물을 독점한 자가 필연적으로 맡게 되는 태폐성이겠지요. 그가 나타난 뒤로 나는 하루도 몸에서 총을 떼어놓고 지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느낍니다. 영혼은 명백한 범죄 앞에서보다 모호한 죄의식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영혼은 죄와 짝패가 아니라 몸과 짝패이니까요. 땡볕의 낙금과 같은 검질긴 악몽 속에서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같은 불안 속에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제 영혼을 만납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미친 개를 잡을 생각입니다. 하여 놈의 사지를 지탱하는 8가닥 힘줄을 끊어놓을 생각입니다. 아, 두렵습니다. 이방인들이 돈을 믿을 때 우리 초원 사람들은 길조를 믿었지요. 우리는 저 굴곡 없는 대지를 오가면서도 일진을 점치고 움직였지요. 초원으로 흘러가 버린 저 종소리처럼 다 옛말이 되어버린 이야기이지만 종치는 삼이승이 불자 하나를 숙소로 안내해 왔더이다. 캠프촌의 촌장 하산이었습니다. 산문을 닫았대도 막무가내라며 삼이승은 손님을 뒤에 세워놓고 툴툴거렸습니다. 나는 촌장 노인을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늑대가 출몰한 뒤로 부쩍 아랫마을 사람들 발길이 잦습니다. 이 엄한에 때 아닌 늑대가 출현하여 사원의 불물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정에는 목자 하나가 핏발선 눈으로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길 잃은 제 양 4마리가 늑대에 물려 죽었노라 하였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니 안장에 사냥총이 걸려 있더이다. 금음이니 살생을 금하라 이르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살생 허가를 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음만 피하면 늑대를 죽여도 좋다고 말한 셈이지요. 그는 그리 알아들었을 거에다. 어쨌든 늑대의 살생 문제로 산문을 두드리는 속인들은 늑대를 죽일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죄업을 따져 마음을 돌이키러 오는 건 아닙니다. 불법은 승과 속의 타협이라고 나는 깨달은 바 있습니다. 스님, 오늘 일진이 궁금합니다. 드디어 책상에 마주 앉은 촌장이 물었습니다. 거친 입김에 양초의 불꽃이 내 쪽으로 기울어 넘실거렸습니다. 들큼한 보뚜까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자의 금음쾌에서는 피냄새가 나더이다. 나는 주역을 덮고 내키지 않는 입을 풀었습니다. 금음 일진이 좋은 사람도 있나? 촌장은 갈증난 사람처럼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늑대 사냥꾼들이 집에 들렸다고 풀주고 말하더이다. 역시 그 큰 입을 가진 축생이 문제였습니다. 초원에서 생계를 위한 짐승의 살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냥 역시 마찬가지지요.
저 몽매한 초원에는 금음날의 살생에 관한 금기가 있습니다. 금음의 죽음을 당한 영혼은 어둠 속을 영원히 헤매게 된다지요. 이도 따지고 보면 살생에 따른 두려움의 발로요. 숭고한 살생을 위한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산문에서도 최소한의 살생은 허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큰 입 가진 축생의 경우는 다르지요. 초원 사람들에게 이는 보이는 대로 죽여 없애야 하는 짐승입니다. 고기를 위해서도 모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새야 모피를 얻으려고 늑대를 쫓는 사냥꾼들이 늘었답니다만 오랫동안 초원에서 이 축생은 단지 제거만을 목적으로 사냥되었습니다. 늑대는 어쩌면 악령이 숨을 불어넣어 태어난 짐승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맹수들처럼 줄인 배만 채우고 물러나면 족하나 늑대는 천성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룻밤에도 수백 마리 양들의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살생을 즐기는 이빨을 갖고 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일만으로도 죄업을 늘리는 짐승, 그러니 불법으로도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큰 입 가진 이 짐승은 분명 인연의 모순이며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여 이 짐승의 업을 구법의 화두로 삼은 라마들이 고래로 수두룩 하였지요. 속중인 나 또한 이 엄한에 그 짐승으로 하여 염주의 땀을 닦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마약이요 라마는 혁명의 적이라고 했던 볼세비키의 붉은 군대 못지않게 사원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이 입 큰 짐승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늑대 사냥꾼들에게 옛 화상들의 깨달음을 되풀이해 들려줄 뿐 다른 답을 구하지 못했더이다. 양도 가련하고 늑대도 가련하다. 양은 늑대에게 먹히는데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늑대가 배고픈 것도 가련한 일이다. 하여 늑대가 양을 먹는다고 어떻게 책할 것인가? 생과 더불어 죄가를 늘리고 있지 않은가? 죄업의 끝을 몸으로 설하도록 만들어진 축생이다. 그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가련하도다. 그러니 늑대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네. 나는 촌장 노인에게 일렀습니다. 하나, 늑대를 죽이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지. 승방의 대화는 늘 그렇더이다. 듣자고 묻는 게 아니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럴 밖에요. 중생은 죄를 토설하고 승려는 대속할 뿐입니다. 촌장 노인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지전을 소매에서 꺼내 이마 높이 봉헌한 후 물러났습니다. 나는 장엄한 독경이라도 하듯이 한마디 덧붙였더이다. 그 몸에도 피하지 못하는 살생이라 그 무슨 연유 있으리. 촌장 노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뺨붉은 그의 어린 딸이 아비가 말몰러 갔다고 알려주더군요. 날은 이미 어두워져 캠프촌에 전깃불이 들었습니다. 촌장 딸이 피워준 화로는 금방 달아올라 게르는 훈훈했습니다. 허와는 촌장 딸을 도와 저녁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허와는 어떤 핑계든 만들어서라도 내 곁에 남아있질 않는군요.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이번 사냥에 동행하지 않으려는 것을 나는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데려왔습니다. 진정 생리가 이유였다면 나는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나는 아랫도리를 벗겨서 확인하는 추태까지 부렸겠습니까? 그 아이의 몸이 열리게 한 자를 나는 꼭 확인할 셈입니다. 운전사 바이락인지 사육사 철롱인지 나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락은 지프를 점검한다며 전지불을 들고 밖에서 서성입니다. 오른쪽 전조등의 말썽이라는데 모를 일이지요. 녀석은 촐롱에 비해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둔하고 거친 놈입니다. 그래도 알 수 없습니다. 몽골 여자들은 이마에 지혜의 눈이 하나 더 박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들이 짐작할 수 없는 낯선 차원의 영혼을 본다지요. 그래도 바이락 같은 무지막지한 놈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혼을 가졌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자를 거꾸로 들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열 영혼의 소유자는 아니지요. 촐롱은 화롯과 의자에 앉아 등을 동그랗게 말고 사냥총을 분해해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놀이새뭉치를 마포로 닦는 손놀림이 사뭇 경건합니다. 총을 손질하고 있는 자를 보면 두렵습니다. 총을 겨눈 자보다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고독에 휩싸인 그 내면이 바라는 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녀석이 화로에서 감자를 구워 먹고 있때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는 길게 묶어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도 감추지 못한 늘씬한 허리를 가졌습니다. 긴 척추는 야성을 바랍니다. 그의 맑은 얼굴은 침묵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때로는 순정적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음모와 적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는 이제 총열의 세막대를 박습니다. 카빈총인데 제조연도 라벨이 달아 없어졌을 정도로 묵은 것입니다. 몸체와 개머리판을 나무로 만들었고 놀이새뭉치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제작된 반자동 단발 소총이지요. 나는 이 총을 몽골의 어느 유력한 정치가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후원에 대한 답례였지요.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유품이라고 합니다. 비록 구닥다리이기는 하나 아주 매력적인 총입니다. 나는 몽골식 사냥법이 마음에 듭니다. 초원의 사냥꾼들은 짐승의 관자놀이를 노려 단번에 숨을 끊는 것을 사냥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 없이 생명을 거두려는 이들의 사냥법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경건마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사냥이 아닙니다. 결코 나는 사냥에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늑대 말고는 어떤 사냥감에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유목민들처럼 늑대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경외하는 편입니다. 늑대는 초원의 차원 하나를 더하는 존재이지요. 저 탐욕에 무슨 인과가 있겠습니까? 욕망과 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사냥은 사냥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로서의 저열함이나 경박함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늑대 앞에 숙명적인 라이벌처럼 마주서기를 원합니다. 양육강식의 자연 법칙이니 죄의식이니 연민이니 하는 것들이 없는 절대 공간에서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냥하듯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어쩌면 나는 가장 사냥다운 사냥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카지노 사업으로 젊은 날 한때 그 업계의 신하가 되기도 했지요. 맨주먹으로 성공하였으니까요. 혼란스러운 사회는 기회의 땅이지요. 한국뿐 아니라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돈을 벌수록 사회가 안정되어 갈수록 갑갑증을 느꼈습니다. 비약이니 파격이니 하는 어떤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이래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을 대신해 시스템이 들어선 거지요. 이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뭔가 주물럭거리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무실에 왕처럼 앉았다가 밖으로 나가면 초라해졌습니다. 정치를 해볼까 싶어 기웃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 대가로 콩밥을 2년이나 먹었지요. 국가 권력이라는 게 거추장스럽게만 여겨졌습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도대체 누가 국가에 그런 권력을 주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그저 자본의 의지만으로 굴러간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사업이고 뭐고 재미를 잃었습니다. 일선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몽골에서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커스는 망해버린 사회주의 체제가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왠지 그 고전적인 사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몸이 펼치는 기회의 매력이 어떤 향수 같은 걸 불러일으킨 듯 싶습니다. 서커스란 육체의 한계가 피어낸 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욕망을 상품으로 파는 사업이지요. 서커스단을 이끌고 세계를 주유하고 싶다는 열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나는 그곳으로 사라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쫓는 늑대는 한 마리 검은 수컷입니다. 사냥꾼들은
놈이 한가히 북쪽 촐로트 강가의 검은 바위 틈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는 현무암이 많은 고장인가 봅니다. 어쨌든 놈은 그늘을 덮고 사는 짐승처럼 매혹적인 검은 털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늑대가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서커스단 사육장에서 회색, 갈색, 적색, 흰색 늑대 3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꼭 소유하고 싶은 놈입니다. 그건 마치 나비 채집가가 사양 제비나비 표본을 갖고 싶어하는 이치와 같겠지요. 나마르자라는 소택지에서 나는 놈과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요. 늑대가 교미기에 접어든 10월을 잡아 나는 예년처럼 초원으로 나왔습니다. 초원에서 늑대의 행방을 찾는 일은 쉽습니다. 가축 피해를 입은 목자를 탐문하여 하루 이틀 만에 추적으로도 늑대 무리의 꽁무니에 따라 붙을 수 있지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론을 헤매는 늑대 암컷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머자나 수컷들이 때를 지어 나타날 테니까요. 교미를 위해 수컷들 10수마리가 무리지어 암컷 한 마리를 쫓는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저건 늑대가 아니야! 난데없이 촐롱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경이로운 순간은 그런 뜻밖의 상황 언어로 표출되는 법입니다. 아무 맥락도 없는 듯 싶은 언어가 그러나 가장 사실적인 데다가 현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의 언어, 이상의 언어로는 어림도 없지요. 비명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언어가 아니던가요? 나는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늑대들이 서론을 종종 걸음치며 암컷을 쫓고 있었습니다. 모두 12마리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촐롱이 왜 그렇게 소리쳤는지 이내 깨달았습니다. 갈색 수컷들 속에 검은 놈 한 마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반달곰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무리 중에 몸집이 컸고 무엇보다 앞가슴 쪽 털빛이 희었던 겁니다. 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한동안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촐롱이 총을 겨누자 나는 조용히 총열을 눌렀습니다. 사로잡세. 우리는 초원의 사냥꾼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올가미로 늑대를 잡을 줄 아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5명의 사냥꾼은 말총으로 꼬아 만든 올가미를 짧은 나무 막대기 끝에 연결한 사냥 도구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검은 늑대를 꼭 생포해야 한다고 촐롱을 통해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해걸음 무렵에 우리는 늑대들의 이동 흔적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사냥꾼들은 참으로 노련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를 흉내내 늑대 무리를 서론으로 꿰어냈으니까요. 늑대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꾼 2명이 암컷 좌우에 붙어 말을 몰았습니다. 암컷의 도주로를 유도하는 거죠. 나머지 사냥꾼들은 수컷 머리를 뒤쫓았습니다. 우리는 지푸를 몰아 추격전의 후미에 붙었습니다. 암컷을 향한 수컷들의 맹목성은 놀라웠습니다. 사냥꾼들의 추격에도 한 마리 이탈 없이 오로지 암컷이 달려간 길을 쫓았습니다. 질주가 질주를 불러 쫓고 쫓기는 상황마저 의식되지 않을 무렵 드디어 후미의 사냥꾼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냥꾼 하나가 올가미를 들고 수컷들 가까이 다가가 가장자리에서 뛰는 수컷의 주둥이를 낚아챘지요. 절대로 늑대 무리의 대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련한 사냥꾼의 올가미도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실패한 사냥꾼이 뒤로 처지면 다른 사냥꾼이 교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드디어 한 놈을 낚아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사냥감은 아니었습니다. 검은 늑대는 결코 가장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색 수컷 한 마리를 잡고 날이 저물어 그날의 사냥은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사냥꾼들이 더 이상 올가미 사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돈이 적어 그러느냐 더 주겠다고 했지요. 그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늑대들의 이동로가 산림지대에 접어들어 올가미로 생포하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잡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은 늑대가 밤새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의 헛것처럼 날이 새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사냥꾼들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단 암컷을 사살하고자 역제안을 했지요. 교미기의 수컷은 암컷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습성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습성을 이용한 늑대 사냥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수컷들이 흉포해져 사냥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역시 사냥꾼들은 발을 빼겠다고 야단이더군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올가미 사냥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들의 목숨값을 놓고 흥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냥터로 내모는 데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늑대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북쪽으로 8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채 하루를 물렸습니다. 늑대들이 먹이를 사냥한 흔적을 몇 곳에서 발견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철수하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계약 위반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번 허점을 보여주었더니 아주 돈을 알겨내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웃돈을 얹어주기로 하고 그날은 초원에서 야영했습니다. 이튿날 가까스로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을 찾아내 다시 추격전을 벌였지요. 오후 3시경 우리는 어느덧 하산의 캠프촌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한 목자한테서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늑대 무리를 보았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흰 그늘을 들이운 자작나무 숲은 환했습니다. 늑대들은 나무 그늘에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놈은 그 골짜기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큰 그늘로 보였습니다. 긴 이동에 지쳤겠지요. 사냥꾼도 늑대도 잠시 쉬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자작나무 숲을 바라보며 놈에게 속삭이듯 그만 여기에서 끝내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냥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늑대들을 개활지로 유인한 후 사냥꾼이 암컷을 사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처에 사원이 있어서 사냥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촌장을 찾았습니다. 나이 50이라는 사내는 이른이 넘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트느라 늑대들이 든 산 이름부터 물었지요. 그는 벙어리처럼 한동안 대꾸를 않고 묵묵히 날 바라만 보더군요. 마치 상대의 속마음을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큰데입니다. 했습니다. 그건 결코 산 이름을 댄 게 아니었지요. 한심스럽게도 성스러운 산을 눈앞에 대놓고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한촌에서 늙은 노인답게 미신에 푹 절어 있더군요. 나는 내가 요구하는 바를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야기 대목마다 눈을 끔벅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둔해서 판단에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원 영내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든가 늑대들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늑대가 가축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원을 찾아가 늑대를 사살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나는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우리 손으로 가축을 늑대 앞에 끌어다가 바치란 말이냐? 앞뒤가 꽉 막힌 노인은 아니었습니다. 내친 김에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라마의 허가를 받아달라. 그는 한동안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말해놓고 보뚜가 병을 집어들어 목을 축이더군요. 우리는 살생을 해야 할 때 3번 묻는다. 영원한 하늘에게 물어야 한다. 어머니 대지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손에 죽을 영혼에게도 물어야 한다. 나는 그의 말을 자르다시피 하면서 성급하게 굴었지요. 늑대들이 떠나고 말 것이다. 촌장은 천천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나나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사흘을 쫓아왔다면 저들의 영역은 다했다. 이제는 돌아가거나 다른 늑대 무리와 영역을 두고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걱정 마라. 먹이가 있는 한 한동안은 머물러 줄 것이다. 저들도 이 땅이 안전하다는 걸 안다.
촌장의 대답에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는 영혼을 팔았다. 부탁이 있다. 이 일에 다른 주민들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 후 열흘이 흘렀지요. 나는 게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핥히었는데 나는 어둠에 얼굴을 부딪힌 것만 같았습니다. 앞 게르 굴뚝에서 연기가 솟고 소뚜껑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와와 촌장 딸이 보쭈라도 찌는 모양입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을 바라보았지요. 눈 덮인 산이 희끄무리하게 돋아났습니다. 혹시 늑대의 울음소리라도 들을까 싶어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자 나는 게르를 나서 개들을 묶었습니다. 이내 촌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말들은 들에 남겨두었는데요. 하고 내가 말하자 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사르, 사냥꾼들이 돌아왔네. 촌장님은 말에 놓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그몸의 말입니까? 나는 한껏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게르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게르에서 연암은 걸음 벗어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양들을 개들에게 몰아준다는 게 언제인가? 어제죠. 네 마리를 잃었습니다.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는 어눌했습니다. 나는 촌장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다 못한 말이 있어서 사실 조금 떨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의 지시대로 나는 사흘에 한 번꼴로 양을 골짜기 밑으로 몰아다가 늑대의 배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에게는 4마리라고 말했지만 실상 양 2마리씩이었지요. 그러나 내 불안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촌장님한테 정직하게 말한다면 결코 책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몸의 금기를 어기고 손에 피를 묻혔던 것입니다. 떠날 낌새는 없던가? 촌장님이 물었습니다. 때마침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사원 너머 복사면 골짜기 쪽이었습니다. 촌장님과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두렵게 올려다 보았지요. 별 한 점 없이 어두웠습니다. 밤중으로 얼마쯤 눈이 뿌릴 것 같았습니다. 촌장님이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출렁이는 술병을 입만 대고 돌려주었습니다. 촌장님이 술병을 비우자 나는 빈병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다 끝날 걸세. 그간 개한테 잃은 양들을 변상해 주겠네. 촌장님이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집 말들은 가는 길에 몰아감세. 촌장님, 그가 말에 올라 고삐를 움켜쥐었을 때 나는 불러세웠다. 게르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불빛에 그의 거칠고 붉은 뺨이 음울하게 드러났습니다. 개 영혼을 건드렸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언제 말인가? 그가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기 때문에 종일 나를 괴롭히던 무서운 마음이 되살아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추궁받는 아이처럼 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새벽의 한기가 그대로 코끝에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동틀 무렵 양들을 초원으로 몰아다 놓고 돌아오는 길에 골짜기 쪽으로 갔지요. 간밤에 양 2마리를 자작나무에 묶어놓은 터라 그 가죽끈을 회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작나무 아래 적설에는 며칠 동안 희생양이 살점이 뜯기며 흘린 피로 붉게 젖어 있었고 까마귀와 수리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골짜기를 오르다 말고 걸음을 세웠습니다. 자작나무 아래서 맹수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커먼 늑대 한 마리가 양의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사냥총을 꺼내 놈을 겨누었지요. 걔를 어떻게 했나? 촌장님이 물어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 돌아왔습죠. 두려워서 오전 내 술을 마시다가 정오에는 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설마 암컷을 그런 건 아니겠지? 카사르? 중얼거리듯 촌장님이 물었습니다. 수컷이었어요. 검은 놈이었어요. 뽀주가 익었습니다. 치무개가 접시들을 내오자 나는 화롯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1시간 남짓 동안 치무개와 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은 보통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끝없이 중얼거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내게 전념이라도 된 듯
한마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쉴 새 없이 말하는 경우라면 촐롱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장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눈빛과 표정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머지나 초조감이 걷히고 아늑함이 공기처럼 주위에 가득합니다. 모든 걸 호흡하듯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 만지는 손길이 말을 하고 등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치묵에는 한 번도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새침하게 담은 입술에서 순수한 사랑의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건드리고 다니는 공기에서도 나는 그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여린 심장 소리도 환청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내 가슴도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밀고 양고기를 다져 100개의 뽀즈를 빚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없었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만 같습니다. 반죽을 떼어 가다가 채반에 빚은 보츠를 올릴 때 서로의 손길이 엉키고 스치기라도 할지라면 나는 마치 그녀의 손길이 내 깊은 곳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나를 쥐어짜던 불안이 사라집니다. 치묵에는 4개의 접시에 보츠를 정성스레 담습니다. 두 번째 접시에 보츠를 담을 때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럽다는 걸 나는 느낍니다. 보츠 주름까지 서로 맞추려는 듯 세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3번째, 4번째 접시에 그녀가 보츠 담는 걸 유심히 지켜봅니다. 역시 2번째만 못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갈 접시일까요? 나는 접시를 받아 채반에 올립니다. 치묵에는 솥에다가 아버지와 제 몫의 보츠를 남겨놓습니다. 누가 그녀를 두고 16살이라고 할까요? 사회주의가 끝났을 때 나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3살 때부터 서커스단에 맡겨져 자랐다고 해요. 그전에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4살 때부터 서커스단의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언니 오빠들의 무동이 되기도 했지만 주로 줄타기 고개를 배웠습니다. 사육사의 아들인 촐롱은 나보다 1살 위였는데 우리는 소꿉친구로 자랐지요. 코끼리와 곰 사육장을 오가며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주의가 끝나자 한동안 서커스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나는 촐롱의 가족과 함께 도시 변두리에서 1년 남짓 지냈습니다. 그 1년 동안 잠깐 학교를 다녔어요. 머지나 사장님이 서커스단을 인수해서 나타났어요. 외국인이지만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고개사들이 모여들었지요. 우리 서커스단은 사회주의 때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공연했습니다. 나는 10살 때부터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내 곡에는 줄타기예요. 공연장 천장에서 내려온 줄을 맨손으로 타고 오르며 음악에 맞춰 갖가지 율동을 펼친답니다. 고개라기보다 춤에 가깝지요. 다른 고개들이 동적이고 소란하여 정신을 쏙 빼놓는다며 내 고개는 정적이에요. 인기가 꽤 좋았어요. 아이들은 내가 아무 안전장구도 없이 거미처럼 줄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경이로웠겠지요. 어른들은 내 몸이 빚어내는 현란한 곡선들에 홀리곤 했겠지요. 나는 고개가 좋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관중들이 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줄을 타며 내가 관중들을 구경하곤 했어요. 나신과 다름없는 내 몸에 관중들의 시선이 홀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때로는 즐기기도 했답니다. 오랜 고개로 내 몸은 마음과 별개로 발달했어요. 마음 없이도 몸은 자유자재였답니다. 사장님이 즐겨 말하는 무아의 순간들, 그 황홀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나는 후배도 없이 홀로 줄을 탔습니다. 영원히 줄을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공연을 간 어느 날 나는 8m 높이에서 거꾸로 추락했습니다. 줄이 풀린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목뼈에 심한 부상을 입어 나는 3년 동안 목에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더 이상 줄을 탈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거두어 주었지요.
난 사장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는 내 아버지이자 연인입니다. 그는 더없이 내 몸을 사랑합니다. 침대에서 내 나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얼마나 황홀해하는지 나는 어느 관중보다도 눈길이 뜨겁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내 몸을 그 혼자서 갖기 위해 줄을 끊었는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지요. 그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이 닿으면 나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그래요. 한동안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밧줄과 멀어졌으니 마음과 몸이 하나이기를 원했지요. 제각각인 나 자신을 의식하는 일은 고통이었어요. 사장님 앞에서만 그러는가 싶어 철롱과도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해봤어요. 물론 내 몸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철롱은 안타깝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사춘기 때는 그가 내 신랑이 되었으면 하는 꿈도 꾸었지요. 철롱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몸은 열리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던 날의 고통만이 몸에서 일깨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장님과의 밤이 두려웠습니다. 기쁨도 없이 동침을 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나를 더욱 거칠게 다루었고 종래에는 견디지 못해 술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몸을 혐오하였습니다. 치무개와 함께 우리의 숙소인 게르로 보츠를 가져갔을 때 촌장 노인만 빼고 모두가 모였습니다. 화롯가에 둥글게 앉으니 다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만 사장님만이 사냥의 열망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치무개가 접시를 돌리는 모습을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두 번째 접시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어쩌면 철롱에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왠지 내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쓰라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철롱에게는 다른 접시가 들려졌어요. 두 번째 접시는 맨 마지막까지 남았답니다. 아, 그건 내 몫이었어요. 놀람과 흥분으로 난 아무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식사 내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보츠도 두어 점이나 입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사장님이 왜 더 먹지 않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가 내게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내 몸을 잘 아니까요. 일행이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빈 접시를 거두어서 치무개의 게르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 그녀를 마주하기가 두려웠어요. 게르 앞에서 나는 한동안 서성거렸답니다. 그때 어둠 속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말들을 몰아오고 있었지요. 나는 한 사냥꾼 노인을 쫓고 있습니다. 그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입니다. 그가 나를 열망하듯이 나 역시 그를 열망합니다. 자작나무 아래 나는 뜨거운 눈을 깔고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길고 고단한 여행이었습니다. 내 보금자리는 외롭습니다. 자작나무 잎 진가지에 싸락싸락 마른 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 속에 주둥이를 받고 속눈 한 입 베어뭅니다. 모든 게 이 밤에는 뜨겁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게 순리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두운 공간을 자유로이 여행할 생각입니다. 난로가에서 잠든 인간들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나도 가련하지만 저들도 가련합니다. 저들도 나처럼 늘 배고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관자놀이를 저들의 총구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거둔 자에게 복사뼈를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뒤쪽 게르에서 누군가 나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나는 난로가의 침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냥꾼 노인일까요? 아니면 허와 언니일까요? 뒤척이던 아버지도 이제는 술기운에 무너져 깊이 잠든 모양입니다. 눈 밟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허와 언니는 잠시 눈 위에 선 모양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잠든 게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절망과 불안이 나에게도 느껴집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앉습니다. 이내 발소리는 다시 눈을 밟으며 멀어져 갑니다. 이제 때가 온 걸까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불을 젖히고 소리 죽여 신발을 더듬어 신습니다. 화로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벽 3시는 되었나 봅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고 별이 돋고 있습니다. 눈 밟아오는 발소리에 나는 치마를 털어내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무게! 나는 소리 죽여 외쳤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뜨거운 아이를 품으로 안았습니다. 내 영혼이 타서 사라질 정도입니다. 이제 때가 왔나 봅니다. 나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치무게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더듬었을 때 힘껏 받아들였습니다. 이내 우리는 한 몸처럼 눈 위를 뒹굴었지요. 모든 연인에게 단 한 번 찾아오는 이 뜨거운 순간을 나는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격정은 몸이 온전히 낯설었을 때만 오는 거겠지요. 이 순간이 끝나면 완전한 낯섦은 소멸하겠지요. 아무리 갈망해도 어쩔 수 없이 소멸하겠지요. 보름이 지난 달처럼 몸에서 지워져 가겠지요. 다시 초하루 달은 돌아오겠지만 그건 새로운 사랑처럼 전혀 다른 달일 테지요. 치무게는 떨면서 흐느낍니다. 왜 떨리지 않겠어요? 나도 떨리는 손으로 이 아이의 젖은 눈과 입술과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허와! 그때 어둠 속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분노를 끼얹은 사람처럼 나는 물불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허와의 침상이 빈 것을 보고 총을 들고 곧장 쫓아나왔지요. 성애의 신음만이 골짜기에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때가 오고야 말았지요. 연놈들은 눈 위에서 알몸으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바이락이든 철롱이든 이젠 의미도 없고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적나라한 모습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평생 품었던 어떤 분노도 그 순간만은 당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허와! 나는 연놈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낡은 총소리가 잠든 골짜기를 깨웠습니다. 촌장 노인이 침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철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이락은 침상 밑으로 굴렀습니다. 치무게는 오열하였습니다. 사냥꾼은 풀썩 무너졌습니다. 서쪽 산 너머에서 늑대가 울었습니다. 호와는 힘이 빠지며 눈 위로 반드시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졸음처럼 금음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